한번 전사 아키텍처 원칙 사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거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한 거예요. 프로젝트 했을 때 제가 수립한 원칙이었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EA 프린시펄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7개를 정리를 했었어요. 전사 아키텍처.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했던 사례예요, 사례. 사례인데 뭐 가장 1원칙은 뭐냐? 우리 거버넌스에 있던 그런 거죠. 전략과 비즈니스와 IT의 연계. 그죠? 그 다음에 2원칙.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3원칙.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 4원칙. 자원의 통합성을 지향해야 된다. 있는 거 자꾸 쪼개지 말고 있는 거 자꾸 합쳐서 통합 관리하자. 그 다음에 5원칙. 자원의 소유 주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자. 그 다음에 6번. 표준화를 꼭 하자. 그 다음에 7번.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확장성도 같이 확보를 하자. 뭐 이런 원칙들을 정한 거예요. 누구나 알기 쉽죠. 이게 뭔가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수준의 복잡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성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칙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딱 보면 이게 약간 되게 최상위 수준인 게 이따가 어플리케이션 원칙이나 기술 원칙이나 데이터 원칙이나 뭐 보안 원칙이나 이런 거 다 대입해도 말이 다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위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때 정의한 이 DAP라는 건 데이터 아키텍처 프린시펄 해가지고 한 9가지 정도를 정의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전사 아키텍처라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뭐죠? 그 데이터 측면에서 가져가야 될 원칙들을 한 9개 정도 정한 거고. 자,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어야 돼. 그죠?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데이터는 이 소유권이 분명해야 돼. 맞죠? 그다음에 데이터는 공유하기가 좋아야 되고 적시에 활용하기도 좋아야 돼요. 맞죠? 데이터는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죠? 확장성도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모델도 되게 튼실해야 돼요. 데이터 관리 잘해야 돼요. 품질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분석하기도 편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EA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 있는 EAP와 여기 있는 DAP 간에 비즈니스 IT 전략의 연계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아키텍처와 연결이 되냐 할 때 기업의 핵심 자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모델이 튼실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확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분석하기가 편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을 막 끊는 거예요. 그게 매핑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원칙을 정하는 것까지가 여기. 음,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이게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는 거고요. 이런 당연한 거지만 이게 이런 원칙조차도 없는 조직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현실에서. 그런 뭔가 딱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기준점을 가지고 대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 조직이 이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다고요. 이제는 첫 번째 얘기는 그래서 원칙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드릴 얘기는 결국에는 프레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레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프레임은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은 이렇게 잘라놨다는 거예요. 2x4 매트릭스로. 근데 좀 비슷한 거 저번 시간에 보셨죠? 저번 강의 때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기억나시죠? 그때 그 리마인드 해보시면 왼쪽으로는 어떻게 갔죠? 데이터 구조, 흐름, 관리. 그죠? 세로로는 이해관계자. 그렇죠? 여기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저번에 강의 시간 때 그렇게 생겨 먹었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키텍처 프레임이에요.
근데 그러면 품질 관리보다 아키텍처가 어디 있을까요? 더 상단에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요약이 돼 있는 형태겠죠.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보는 관점을 일단은 데이터의 구조와 흐름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조와 흐름.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추상적인 레벨로 시작되지만은 쭉 모델링을 해 나갈수록 어떻게 되죠? 상세화가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저번 강의 시간에 볼 때는 이해관계자로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아키텍처라는 건 아키텍처 뒤에 뭐가 따라오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아키텍처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모델링 설계하죠. 설계하니까 좀 용어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아키텍처의 구조를 잡은 다음에는 그 구조 별별로 모델 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게 뭐를 배려한 프레임 같아요? 딱 보면은 전사 계획 이거 뭐예요? 요구사항이죠. 개념 관리,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우리 모델링 배웠던 거의 큰 흐름이잖아요. 모델링을 이 아키텍처 프레임을 가지고 각각의 모델링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프레임을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이제 비즈니스적인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상과 주제 영역을 정의를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죠? 그것들을 뭔가 하나하나의 엔티티 그다음에 속성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해내죠. 이런 것들이 실체잖아요. 그런 실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관계로 이렇게 마름모로 엮었죠. 그런 것도 관계를 정의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하나 끄집어낸 실체들을 논리적인 구조로 계속 정제해 나가는 것들. 그죠? 그걸 다시 정제한 걸 물리적인 구조로 적재하는 과정들. 이것들이 결국에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구조, 주제 영역. 주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구조가 되는 거고요. 흐름이라는 건 뭘까요? 흐름이라는 거는 뭔가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야 되죠. 그죠? 데이터는 주고받아야지 그 가치가 빛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정의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할지 뭐 분산을 할지 아니면 중앙 집중식 안에서도 어떻게 좀 분산을 해 놓을지 또는 분산된 구조 안에서도 또 어떻게 통합을 해 놓을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정의가 끝나면 하나하나 정의된 별별별로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계속 설계를 해 나가고 그죠? 흐름들 여기는 서버 호스트 네임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의해 나가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물리적으로 변화를 해 나갈지까지 정의하는 게 결국엔 흐름에 대한 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원칙을 정하고 이 프레임을 정해가지고 쭉 아키텍처의 구조를 잡은 게 왜 잡은 거죠? 결국에는 거버넌스를 위해서 잡은 거예요. 거버넌스.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건 거버넌스인 거고요. 그래서 전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 통제. 통제란 말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때 이 뭘 가지고 하느냐?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유지 관리를 해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면 활용을 잘하면 결국에는 이 DA 하나가 모여가지고 다시 또 그게 전사 아키텍처의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어디에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 연결된 저쪽 데이터까지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서 하나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직접 조사해야 돼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다시 다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효과성이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차세대 시스템이 교두보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데이터 쪽이 한 판이 마련이 돼야 2B에 대한 그 DA 데이터 아키텍처 구조를 어떻게 가야 될지 수월하게 모델링 가능할 거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할 때 현행 데이터 구조와 2B 데이터 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과거 전통적인 DB로 은행권에서 한번 그 차세대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 중반에 과거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HDB 시스템들이 다 수직적으로 계층적인 것들을 한 판을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걸 관계 데이터 모델로 넘어가기 위한 그 갭 분석을 하거든요. 갭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의 계층적으로 다 키가 다 중복으로 있네? 이런 것들은 조금 중복된 데이터 제거해서 이걸 관계형 모델로 집합 연산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설계해 나가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엔 기반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 거고 EDW 구축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EDW라는 거는 뭐죠? EDW 먼저 아세요? EDW? DW 먼저 아세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디서 많이 쓰죠? 처리계에서 많이 쓰나요? 정보계에서 많이 쓰나요? OLTP, OLAP라는 용어 들으셨죠? OLTP는 온라인 뭐 프로세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OLAP는 어널리시스잖아요. 근데 OLAP 환경은 분석 환경이거든요. IT에서 OLTP는 처리 환경이에요. 처리 환경과 분석 환경 중에서 EDW는 DW나 EDW는 이 분석 환경, OLAP 환경에 적합한 그런 툴이고요. 근데 DW와 EDW 차이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다 EDW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더 사일로화되어 있고 데이터 마트화되어 있으면 보통 DW라고 그러고요. 그게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표준화가 돼 있고 통합이 돼 있으면 보통 EDW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왜 EDW 왜 볼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EDW의 본질은 뭐냐면 처리기에서 사일로드에서 일어나는 그 처리 데이터를 한 판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분석계로 넘기고 분석계에 레이크라는 데다가 다 부어놔요. 그 다음에 걷다가 다 태그를 붙여. 어떤 태그? 이거는 몇 날 몇 시에 어떤 때 올라온 데이터입니다. 라는 시계열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걸 시계열 정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계열 정보를 가지고 그것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분석하기 위한 용도, 통합 분석의 용도예요. 그리고 처리계는 그냥 흘러가면 버리잖아요. 분석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버리질 않아요. 비휘발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DW에서 통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게 뭐다? 데이터 아키텍처. 시스템 리모델링. 당연히 이런 데도 그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데이터 아키텍처가 우리가 IT 하는 이런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되게 선순환을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DA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이제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모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참 좋겠는데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고통이 따르니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거, 참조 모델이라는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개념을.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참조 모델을 개념적으로는 약간 테일러링,
이렇게 해서 최적화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뭘까요? 우리 걸까요? 우리 거 아니겠죠. 남의 것이겠죠. 예. 이게 뭐 미국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국산 기업인데 예를 들어 되게 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 그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이런 거 데이터 모델을 남의 거를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기대 효과가 있대요. 말은 어려운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뭐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외우기 좀 어려워요. 근데 크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항상 품질 얘기할 때 그 빼지지 않는 게 결국에는 표준화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조직 안에. 그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아까 남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거를 내가 쓸 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엑셀 같은 것도 남의 거 가지고 처음에 버전을 뭐 0.1부터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하고 리뷰하기 전까지 그거를 내가 막 개선을 한 다음에 딱 리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딱지를 하나 여러분 붙이시죠. 드래프트라는 딱지를 붙이죠. 거기는 옛날 분들은 걷다가 드래프트라는 걸 안 붙이시고 안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안. 여단 1안, 2안, 3안 할 때 안. 이걸 붙이시는데 이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거는 특징이 드래프트 모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안 중에 하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스탠다드 표준화 돼야 되는 거고요. 표준화가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통합이 돼야 되죠. 조직 안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랑 여기랑 되게 비슷하죠.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인 거죠. 남이 잘못한 거 가져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례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징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놓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된 모델. 근데 이거 내용을 안 봐도 나올 얘기는 당연히 표준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의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해당되는 뭐죠? 그 조직 안에서의 상호 공용 가능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걸 외워서 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조차도 사실 미연방 아키텍처, 전사 아키텍처에서 말한 DRM의 정의라는 거죠.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DRM은 이런 거고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이 그림은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자, 보실까요? 여기 시작점이 여기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네요. 스타트점이 2개예요. 하나는 이쪽 왼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흐름은 자, 옵셔널 외부 데이터 참조 모델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베스트 프랙티스 하는 타 뭐 기관에서 가져왔겠죠.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시작점이네요. 요거는 어디겠어요? 우리 조직 내부겠죠. 그죠?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DB 자체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탑다운으로 내리고 바텀업으로 끌어올리면서 하나의 우리만의 참조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흐름과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번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시죠.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 신규 요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2개 있던 걸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품질이 너무 나빠요. 이거 품질 좀 개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뭐 보호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양한 그런 요건들이 있을 건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갭 분석을 해야 돼요. 뭐와 뭐의 갭? 이것과 이거의 갭이에요. 근데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주로 뭘로 와요? 문서로 오죠, 문서. 그죠? 이거는 뭘로 오죠? 값술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뭘 더 해줘야 될까요? 문서화 해줘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문서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때 배우셨던 기법이 뭐죠? 역공학. 그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역공학을 배우셨어요. 역공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화를 하게 되면 이 문서하고 이 문서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그 비교하는 걸 뭐 한다? 갭분석한다. 갭분석한다. 갭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제 영역에 대해서도 갭을 분석을 하고요. 각각의 그 주제어가 아닌 엔티티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메인이나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조직에서 낸 요구사항과도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갭 분석을 합니다. 갭 분석이 나왔으면 그 갭 분석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결국에는 단점은 최지양하고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뭔가 표준화 방향이 나오겠죠. 기존에 예를 든다면 우리 조직의 남녀에 대한 칼럼을 이쪽 조직은 FM, 저쪽 조직은 10, 다른 조직은 01,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던 거를 MF로 통일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표준화를 해 나가고 결국에 표준화한 최종 모델이 결국에는 그 3조 모델이 우리 조직에 있는 3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3조 모델을 포진적인 데이터 요소와 뭐 개념 모델, 그 다음에 논리 모델, 물리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화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 모델에 대한 참조 모델 우리 조직에 개념 논리 모델에 대한 참조 모델 우리 조직에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은 물리 모델 여기 밑에 여기 물리 모델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것도 여기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여기 밑에 그죠? 근데 이거는 최적의 우리 조직의 DRM 이전에 현재 있는 물리 모델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물리 모델은 2B의 물리 모델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에 저기 쭉 한 번을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살펴를 봤고요. 네,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관리의 영역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이제 50분이 됐으니까 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